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주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민주당 김용이라는 자가 5억 원 뇌물을 받은 일로 이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가 법정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는 이재명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죄 혐의를 뒤집어쓰습니다. 제가 뒤집어쓰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돈의 정체가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이 오간 때는 이재명의 대선 예비경선 출마선언 직전이었고, 그리고 당시 김용은 이재명이 가장 믿는 사람으로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 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김용은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를 받는 자였는데 제가 보기에 입이 비교적 무거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김용이 6억 원의 정치자금을 과연 혼자 꿀꺽 먹었을까요? 도대체 검찰은 왜 그 돈이 흘러간 곳을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몇몇 언론은 이재명은 과연 이 돈과 무관한가? 이런 제목으로 불을 지폈지만 솔직히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조단위의 대장동 재수실을 찾는 일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아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껏 드러난 것이 28억입니까? 그 정도였죠. 이러니 게이트로 불려야 마땅한 대장동, 백연동 그 양대 개발 비리에다가 오래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까지 다 병합을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덩치가 아주 큰 재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 사건을 맡고 있죠. 아마 이번에 떠나면 후임 부장판사가 또 오겠죠. 정치 권력이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병합 사건이 유지되는 한 한국 사법 사상 최장 1심 심리 기간을 기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심리를 해야 될 테니 말입니다. 법은 왜 이처럼 이재명 앞에서 작아지고 또 법은 왜 이재명 앞에서 이렇게 움츠리는 것일까요? 지난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모르고 있었는데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읽다가 알았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싸웠던 윤석열, 이재명은 사실 역대급 비호감 경쟁이었습니다. 저도 KBS의 정치합시다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저부터 KBS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서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이다. 이번 선거는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비호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엄격히 말하면 보수를 괴멸시켰던 분이었는데 보수의 주자가 없으니까 영입을 해서 보수 후보로 만들었던 겁니다. 선거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한다. 이런 게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비호감이니 어쩔 수 없이 최악을 벌이는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보수 우파가 윤석열이 믿을지 못했지만 선택을 한 것은 대장동 백인동 개발 비리에 얽힌 부도덕성에다가 기본소득 같은 엉터리 정책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포퓰리스트로 보인 이재명의 탓이 컸습니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포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포비아.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암초만 없다면 말입니다. 이재명 앞에 놓이는 마지막 장애물은 공직선거법 암초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경각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탄핵재판이 기각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문을 써버리면 탄핵재판은 단심입니다. 재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오직 자신의 비선거권이 달아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지상 목표였습니다. 그런 이재명에게 윤석열이 어설픈 비상계엄 선포는 문자 그대로 천우신조의 기회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비상계엄 선포 불과 이틀 뒤인 12월 6일, 그러니까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12월 4일 오전 4시경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6일 윤석열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에는 많은 신문에서, 특히 보수 신문인 D일보에서도 신문사설에 불법계엄 내란 수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내란 수괴 프레임 씌우기에는 언론 대부분이 가담을 했습니다. 법률가 90%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또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지성인으로 불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라고 몰아붙였던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의 진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분히 집권 절반을 넘긴 정치 초보자 윤석열의 자살꼴로 보였습니다. 정치적 자살이다. 어느 신문인가 그렇게 제목을 뽑았죠. 정치적 자살.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제사를 꼬집어 봤을 겁니다. 3년은 길다, 석 달은 길다 이러다가 그래도 설마 했는데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을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제 얼굴살을 꼬집어 봤겠죠. 그 결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문자 그대로 슈퍼파워입니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다가 이제는 그런 소리도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황제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전략이 일대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제 누가 감히 민주당을 입법 폭주라고 공격을 할 것이며 누가 감히 이 다수의 폭정을 비판하면서 한판 붙자고 칼을 뽑겠습니까? 칼을 뽑는 순간 자기 목이 먼저 달아나는데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이재명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 이재명의 적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후에 중도층의 정권교체 여론은 여전히 높은 데다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아직 반대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크지만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을 이재명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역풍이 이제 제법 강풍이 되어 불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태풍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재명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란죄 프레임에 윤석열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를 두고 역풍이 분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구속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동정하기 시작을 했고 뒤이어 민주당과 이재명의 점령군 행세에 넌더리를 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는 민주당이 덮으씌웠던 내란죄 프레임에 난 구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탄핵이 인용되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때까지 이재명의 재판 지은 잔꾀가 통해서 이재명이 소원을 했던 빌고 빌었던 조기 대선이 승사된다 해도 이재명은 다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포비아가 강하고 이재명이 비토 세력이 우리나라에 크게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비상계엄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심판으로 구도가 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보수 우파, 자유 우파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다 잡은 고기가 손 밖으로 빠져나가 다시 바닷속으로 가는 참담한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제가 참담하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은 권좌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 트럼프처럼 권좌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 감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2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대중의 이재명에 대한 비토 심리입니다. 대중은 이미
이재명의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그를 부도덕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파렴치함에다가 지난 22대 공천 과정에서 보았듯이 비명 행사를 시키는 아주 잔인한 심성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얼굴을 마주보던 사람을 비명 행사하면서 목을 치니 말입니다. 이를 이재명 포비아라고 불러야 합니까? 1월 24일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26일까지 조사하고 1월 31일 발표를 했던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 62%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따라 2심 3개월, 3심 3개월 일정안에 진행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633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심은 무려 2년 2개월 걸렸죠. 그런데 2심부터라도 시간을 좀 지켜다오, 늦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과 상관없이 심리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29%에 그쳤습니다. 이런 이재명 견제론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언론은 이런 현상을 두고 차기 대선 구도에 이재명 견제론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그 문재인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서 국정농단 심판이 핵심이었던 것과 아주 다른 양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고리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끊긴 것은 이재명 측이 내란으로 몰아붙이면서 불관용을 넘어 윤석열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대중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윤석열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윤석열의 운명 때문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적인 민주당과 이재명의 꽤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을 단두대에 세운 사람은 놀랍게도 같은 진영의 판사였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단두대에 세웠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이제 2번 더 심리를 하고 정인신문 이틀 하고 26일 개심을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19일에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형이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거나 또 혹은 그보다 형이 가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형을 선고를 해서 비선거권을 박탈한 판사, 그 판사는 한승진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진보성향법과 모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후실입니다.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재명에게 유죄가 나오자 민주당은 사법살인,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러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이 한승진 판사 서울대 나온 사람 맞나? 이런 글까지 쓰는 그런 우매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1심 판결 뒤에 항소심 소송 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폐문부채 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당사로 보냈습니까? 그래서 전달을 했죠. 또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추가 증인을 무려 13명까지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2달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게다가 4년 전에 합헌 결정이 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시 위헌심판 재청 신청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주면 적어도 5,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 소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헌법재판소에 또 가처분 신청까지 냈겠죠. 어떻든 이재명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탄핵 재판을 빨리 서둘러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위헌 주장을 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다들 아시다시피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시 가족관계, 신분 또 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5일 재판에서 250조 1항의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이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불과 4년 전 2021년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어쨌든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를 늦추려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전에 윤석열이 탄핵재판에서 파면되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윤석열만 파면되면 그 2달 뒤에는 대선이 있을 것인데 당연히 자신은 당당하게 선관위 그리고 법원에다가 다 요구를 할 겁니다. 내 재판을 연기시켜달라. 내가 대선에 출마를 해야 하니 그 대선 끝날 때까지 재판은 연기해야 된다. 주장을 하겠죠. 그를 위해 윤석열에게 내란죄 우두머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파면을 시켜야 되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에게 내란 수괴, 이 내란죄 우두머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환호작약한 이 내란죄 프레임은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는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 또 하나는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 장군의 메모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해프닝이 있은 지 이틀 뒤인 작년 12월 6일 대형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곽종근이라는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수전 사령부 예하 김연태 대령이 지휘하는 707 부대가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곽종건은 작년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와 박선원 사이에 앉아 관련 진술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오임시키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김병주 TV입니다. 당시 곽종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자 박선원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물으면서 곽종건의 진술을 1차 오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곽종건은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뒤이어 김병주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 하면서 2차로 곽종건의 진술을 완벽하게 오임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비해 홍 장군의 메모는 거짓말로 드러난 일종의 사위적 행동과 그 결과물입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인 1차장, 이 홍 장군은 해외 담당입니다. 국내 담당이 아닙니다. 해외 담당 차장인 1차장이 느닷없이 메모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온 뒷말이지만 내란지 프레임은 이 홍 장군의 메모에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이 메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인 홍 장군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싹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시니까 평소에 도와주라고 하던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자 명단을 받아 적었다. 자, 그러나 이 자신이 체포자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이 진술은 곧 바뀌었습니다. 2월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서 홍 장관은 문제의 메모지는 자신이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부 흘려쓴 글씨는 고글씨만 자필로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일 홍 장관은 술에 취했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술에 취해서 밖에 나가서 그 메모지를 보좌관에 썼고 자신이 밑에 썼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인영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자신은 홍 장관에게도 체포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부 언론은 홍 장관의 이 메모가 민주당 박선원에게 넘어가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죄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홍 장관의 메모가
내란제 프레임을 촉발시킨 겁니다. 어쨌든 곽종훈이 정은도 앞뒤가 맞지 않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둘째, 홍장훈의 진술이 만약 허위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을 기각시켜서 정의를 하루빨리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든 내란죄 프레임은 무너졌다. 거의 90%는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곽종훈이 정은은 자신이 모셨던 김병주와 박선원, 박범계 등이 이미 오염을 시킨 진술로서 정은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둘째, 이 모든 내란죄 파동을 촉발한 홍장훈의 메모는 그 생성 과정부터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최초의 진술과 다르게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 역시 이미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내란죄 프레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내란 수괴라는,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과장된 프레임이 중도층에게 지금 큰 역효과를 내고 있다,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언론이 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까? 중도층은 대체로 계엄은 잘못됐다는 쪽이었는데, 그렇더라도 계엄령 선포가 곧 내란이라거나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에는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계엄 잘 됐다는 게 아니다. 계엄 잘못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인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세계 문명국에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내란죄 처벌을 받은 통치자는 없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란죄 프레임을 더 씌워서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려 한 이재명은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는 사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는 모처럼 이런 여운을 즐기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전과사범이자 공직선거법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백하다는 사람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대방을 향해서는 내란범이라고 단언을 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기소되기 전에 이미 내란범이라는 주장을 했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저절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거짓에는 진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